일요 한자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국 왕조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한자를 이렇게 묶어서 비슷한 계열의 낱말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 세계 나라 이름 중에서 한자로 쓰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몇 시간은 중국의 나라 이름들이 한자로 어떻게 쓰며 왜 그렇게 쓰고 그 속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역사를 우리가 다시 배우자 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중국과 관련된 일들이 많고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 한 번쯤은 훑어보는 것도 상식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전공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100% 맞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 사전이나 문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아마 이런 학설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하는 학자라면 자기 학설을 주장하겠지만 저는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럴듯하다 하는 것 정도를 취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왕조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중국 왕조의 이름의 특징은 나라 이름이 글자 한자로 된 것이 많죠.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주로 두자 낱말로 많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중국은 거의 대부분이 한자입니다. 물론 두자짜리도 있습니다만 하, 은, 주, 최근에 보면 청, 명, 당, 수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죠. 그것이 어디에서 그게 유래가 되었느냐 하는 게 저의 관심을 촉발시켜서 제가 쭉 나름대로 틈틈이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닌데 공부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선사시대가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문자가 없던 시대, 선사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설이 있는 전설시대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를 우리가 3대라고 합니다. 3대. 하나라와 은나라와 주나라, 이것을 3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고시대의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세 글자가 어떻게 된 글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론 이제 쭉 연결해서 주나라가 나중에 이제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주와 동주가 있다. 동주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시황에 있어 진나라로 이렇게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쭉 또 계속 연결되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나라는 상나라라고도 했습니다. 상. 그래서 한자로는 하, 은, 상, 주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가 글자들은 많이 쓰는 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대 중국을 3대라고 하는데 하은주라고도 하고 하상주라고도 한다. 하나라는 요순 시대가 지나고 순임금이 우왕을 이렇게 왕위를 줍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왕. 아주 BC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벌써 글쎄요 4000년 전 얘기가 되겠네요. 어쨌든 우왕이다. 그리고 은나라는 이제 탕왕이 이제 세웠고, 주나라는 무왕이 세웠다, 이렇게 되겠죠. 예, 3대가 됩니다. 자, 이러한 글자들을 하은주라고 쓴다. 그러면 저 글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라 이름은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겠죠. 예, 하나라를 보면 원래 하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고정이 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아직 미입증이 됐다, 전설의 나라다, 이렇게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쓰던 부르던 이름이 아니고 후대 부르던 이름이다. 그렇죠?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므로 자신들이 어떻게 불렀다 알 수가 없겠죠. 나중 사람들이 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승이 되는 최초의 왕조다. 전승이 된다. 역사적 유물로 아직 완전히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다. 물론 좀 이러한 증거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자는 아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라는 것은 어떤 글자이냐 하면 이러한 글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것은 보면 사실은 머리혈이에요. 위에는 머리혈이라는 글자가 있죠. 네, 머리혈이 있고 이것이 머리혈이죠. 이렇게.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또 발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손이 있는 모양이다. 머리와 손과 발이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도 설명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큰 관을 쓴 사람이 춤을 추는 모양이다. 발을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 모양이다. 예, 아주 멋있게 춘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갑옷을 입은 큰 사람이다. 네, 어떻게 보입니까? 네, 저는 머리가 큰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는 모양이다. 아주 우아하게 예의를 갖춰서 춤을 추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춤을 추고 한다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화민족이다 하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라는 글자는 우리 발음은 좀 다릅니다만 중국식 발음이 모양인데 장사를 뜻하는 고 그리고 갑을 뜻하는 가와 소리가 같다. 그래서 이 뜻은 상업이다, 장사다, 막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다 받아들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큰 관을 쓴 사람이 춤을 추는 모양이다. 이것은 무악을 하는 것이다. 예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문명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신을 문명의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중원에 가운데 문명이고 동서남북은 다 오랑캐족속이다. 문명이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하라는 글자 속에 그것을 뜻을 새겨놓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화하라고 합니다. 하에다가 또 화려할 화자를 또 붙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부르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한족이 화하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중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우리는 중화민국, 네, 또 중화요리 이런 데 많이 씁니다만 어쨌든 중화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한나라 이후에 자신들의 한족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화하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뭐 보면 화산이란 지명이 있고 하수란 지명이 있는데 물 이름이죠. 이 두 개를 하나씩 따서 화하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한 민족이 사는 곳이다. 장소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는 화씨부족, 종족이 있는데 화씨종족과 하씨종족이 있다. 그 두 종족을 합쳐서 화하족이라 한다. 이러는 것이죠. 화족이라는 것은 주나라 무왕이 이 전설상에 있던 신농씨, 황제씨, 요순 이런 후예들을 화족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족이라는 것은 하나라 왕조, 그렇죠? 우왕이 만든 하나라의 창립자 우임금의 후예를 하족이라 불렀다. 그래서 합쳐서 화하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글쎄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떠나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가 생깁니다. 은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은허라는 데서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은허가 있죠. 은나라의 수도가 있던 땅이다. 이래서 은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실제가 된 나라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상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자칭 자기 나라 그 당시에는 자신들을 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것은 사실은 나중 사람들이 불렀다. 누가 불렀느냐? 주나라에서 하를 왕조명으로 했다는 것이죠. 아니, 원래 자기 주인들은 자기를 상이라고 불렀는데, 이 나라를 무너뜨린 주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당신 상이 아니고 그냥 은이야 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근데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은이라는 글자를 보면, 지금은 뜻이 상당히 좋은 뜻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창숫자지요. 네. 이 글자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몸신자를 이렇게 좌우를 바꾼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몸신이라는 것은 임신한 여자를 옆에서 본 모양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은이라는 글자는 사람을 이거 몽둥이를 때리는 모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미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을 몸으로 때리는데 그것을 나라 이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나라가 은을 왕조명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멸시하는 그런 뜻으로 붙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나라, 상조라고도 하고 또는 은상이라고도 한다. 물론 은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자칭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글자인데 이 글자의 위는 이것의 매울 신자예요. 매울 신. 매울 신은 어떤 문신을 새기는 칼이나 침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떤 문신을 만들게 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내게 하는 것이죠. 일종의 형벌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자리다. 어떤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막 기도를 한다.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한다. 막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 사람들은 이 상을 가지고 자신들에게는 어떤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신이 내려준 신정적인 통치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형벌권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은 상나라라고 상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상당히 자신들을 아주 뭐 천선민족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나중에 주나라 무왕에게 망해서 망하기 전에 이제 나중에는 수도를 이렇게 은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옮기기 때문에 은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그 수도 유적에 보면 갑골문이 출토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근대에 들어서 갑골문이 나옵니다. 그게 은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이라는 말은 글자는 나오는데 은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것을 우리가 또 상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왕입니다. 네, 주왕입니다. 주왕의 아들 이제 무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경에게 이 상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원래 살던 곳 나중에 은으로 옮겨왔다 했죠. 여기서 이제 예전에 있던 옮겨오기 전에 예전에 옛 땅에 이제 이렇게 봉기를 줍니다. 분봉을 합니다. 그래서 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 은에서 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상이라는 것은 별로 이제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이죠. 은나라가 망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옛날 상나라 땅으로 쫓겨갔는데 거기에서는 먹고 살 만한 변변한 토지도 없고 하니까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다. 그래서 이 상나라 사람이라 하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상인합니다. 상인이라는 상나라 사람 얘기죠.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좀 책을 읽다 보면, 역사책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말이 나와요. 주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주자입니다. 주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나라를 세운 왕이 이제 무왕이에요. 주무왕입니다. 주나라의 무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바로 이 시대가 겹치는 시대거든요. 이 왕이 이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겹치는데 주나라는 주왕 이렇게 역사책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의 주왕이죠. 근데 주왕이란 말로 많이 나오는데 또 이 주왕을 무너뜨린 사람이 주나라의 무왕이에요. 주무왕이 되죠. 주무왕. 그래 되면 한자를 쓰지 않으면 주왕이라고 쓰지 않으면 이 주왕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 주왕이란 낱말이 이렇게 두 개가 좀 다른 글자지만 겹쳐서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많이 헷갈렸어요. 주왕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좀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주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방탕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지육림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뭐 자기의 애첩, 딸기라는 사람과 이렇게 정사를 이렇게 돌보지 않고 이렇게 향락에 빠져서 결국은 주무왕에게 나라를 잃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제 주라는 나라가 이제 생겼습니다. 결국은 중국 민족들의 중국 역사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주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는 이렇게 봉건 제국이다. 봉건을 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나라의 제후국이었어요. 그렇겠죠? 처음에는 은나라가 이렇게 준 땅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왜 주라고 하느냐는 것은 주족의 나라다. 주라는 민족 이름을 주족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주족이 세운 것이다. 자, 그러면 주족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라는 땅에 사는 사람이다. 주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주족이고 주족이 세우고 다스리는 나라가 주라는 나라다.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중국 왕조의 이름은 그 민족이나 지역의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주족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이렇게 은나라 시대부터 그 전부터 후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에요. 농사. 뭔가 이 사람이 지으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 사람의 이제 10대 손이 보면 이제 고공담보라는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고공담보 시대에 자꾸 서쪽에 융족이라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오랑캐들이 자꾸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깁니다. 민족의 자리를. 그것이 어디냐 하면 주라고 불리는 기산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게 주라고 불리는 병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긴다. 그래서 주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재밌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고공담보가 이제 자기 민족을 이끌고 융족의 침입을 피해서 이제 기산의 주원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거예요. 고공담보가. 그래서 언제가 되면 우리가 정말 큰 나라를 세울 인물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기다릴 망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고공담보를 태공이라고 합니다. 태공. 태공이 누구를 기다렸다. 태공망. 고공담보가 기다리는데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고공담보의 손자인 문왕입니다. 문왕의 시절에 이제 위수 지역에서 이렇게 빈 낚싯줄을 가지고 낚시를 하던 강태공을 만나게 되죠. 그때 강태공을 만나면서 문왕이 한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 태공이 기다리던 사람이 당신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 만난 사람도 이제 강태공이라고 또 부르게 되죠. 태공이라고 하면 막 그냥 할아버지 아주 위험 있는 막 큰 할아버지라든지 나라의 지도자를 막 태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이 문왕이 강태공을 만나고 그 강태공이 문왕의 아들인 무왕을 도와서 결국은 주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고공담보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보다 셋째 아들이 상당히 괜찮았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태종의 아들도 셋인데 결국은 세 번째 아들 충녕대군을 왕으로 만든 것처럼 어쨌든 고공담보가 보니까 셋째 아들이 계력인데 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두 아들은 저 이제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걔가 말하자면 정통을 이어오는데 걔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태임이라는 사람이에요. 태임. 그 부인이 정말 좋은 내가 아들을 낳겠다. 아들을 낳아서 잘 기르겠다 해서 결국은 낳아서 기른 사람이 문왕이 됩니다.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문왕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여성들이 보기에는 흠모하는 그런 사회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오면 율곡이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은 사임이라는 것은 서성사자예요. 서성사자. 태임을 본받아서 나도 좋은 훌륭한 아들을 낳겠다 해서 붙인 호가 사임당. 그때 여기 문왕의 어머니 호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무왕이 주를 만들고 나서 이제 주나라는 상당히 오랫동안 한 800년 정도 존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주라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보통 보면 이 주라는 글자는 상전하구다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밭전이다. 아래에는 이제 입구다. 이렇게 생긴 글자다는 것이죠. 상전이라는 것은 밭 농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 무왕,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주 선조는 후직이라고 해서 농사의 귀재였어요. 결국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농경민족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주에는 농경민족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발달한 농업지대를 이제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이 주자라는 글자가 위에는 밭전자이고 아래에 또 입국자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농사와 관련된 농사를 잘 짓는 민족, 그 지역, 그 민족, 그 지역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방패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방패처럼 보입니까? 네. 저는 방패처럼 본다는데 사실은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아주 학자들마다 좀 다르니까요. 저는 이것을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에 고루고루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신에게 기도하는 모양이다. 앞에서 제가 상나라를 얘기할 때도 큰 침과 기도와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결국은 고대 시대에는 어떤 왕권이나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막 그런 어떤 형벌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나라인 경우에도 이것이 권위를 상징하는 방패다. 내가 형벌을 할 수 있는 어떤 신정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방패의 모양을 이 주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스스로 권위를 가지게 하는 그런 글자의
이 나라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참고로 알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한자들은 각각 하, 은, 주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상이다. 간단히 복습하면 큰 관을 쓰고 춤을 추는 예약이 풍성한 문화의 국가다라는 뜻이 있고, 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원래 멸시하는 뜻으로 주나라 사람들이 은나라를 부른 이름이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나라 자기 스스로는 상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형벌권을 가진 신정적인 권위를 가진 민족이다는 것인데,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다른 곳으로, 옛 살던 곳으로 쫓겨가서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나라 사람, 상인이라 하면 지금까지도 장사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고, 주라는 것은 농업이 이렇게 성한 농경민족의 그런 것을 뜻하는 주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방패의 모양으로 해서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뜻을 가진 글자를 나라 이름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은주, 하상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